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명문대 교수들이 문맹률 0% 비밀을 밝혀내겠다고. 요즘 미국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국어 학습을 넘어 문맹 문제 해결의 열쇠로 연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뛰어난 교육 시스템을 갖췄지만 성인 문맹률이 약 21%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수천만 명이 글을 읽고 쓸 수 없다는 뜻이죠. 이에 미국의 언어학자들이 배우기 쉬운 한글의 체계적 구조에 주목하고 있죠. MIT와 하버드대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K-팝의 인기와 함께 한글 학습 열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글이 미국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됩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평생 언어를 연구해 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읽고 쓰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프랑스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교육을 연구했죠. 그런데 어디를 가든 똑같은 문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어른들이 글을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진 곳에서도 많은 성인들이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진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었고 자녀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공지문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마음에 모르는 척, 아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막막한 기분이었겠지요. 저는 학교를 그만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동화책 한 편 읽어주지 못하는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또 손주에게 한 줄이라도 직접 글을 써서 보여주고 싶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세계문해력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문해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뜻밖의 정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 문해율을 보여주는 표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문해율은 약 79% 정도였습니다. 프랑스는 93%로 조금 더 높았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의 문해율은 더욱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문해율 99.9%.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정보가 아닐까.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입니다. 저도 한국의 역사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했던 나라라는 사실 정도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미국보다, 프랑스보다, 심지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문해율이 높을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걸까? 아니면 교육 시스템이 유별나게 뛰어난 걸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해율이 높은 이유는 좋은 학교 때문도 아니었고 교육 예산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한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문자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글은 영어와 전혀 달랐습니다. 한글은 프랑스어나 중국어, 스페인어와도 달랐습니다. 한글은 쉽게 배우도록 만들어진 문자였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한글을 배우는데 하루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쉬운 문자가 있을 리가 없잖아.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맹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열쇠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접 한글을 배워보는 것. 저는 책상에 앉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글에 대해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 나라의 문맹률이 단순히 문자 덕분에 낮아질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저는 이미 많은 언어를 연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국어까지. 모든 언어에는 고유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어는 철자법이 엉망이었죠. 도스루, 터프 같은 단어들은 생김새는 비슷한데 발음은 전부 달랐습니다. 프랑스어에는 묵음이 많았고 중국어는 수천 개의 복잡한 한자를 외워야 했습니다. 어떤 언어든 글을 배우는데 수년이 걸리는 게 정상이었죠. 그런데 한글에 대한 설명을 볼 때마다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한글은 하루면 배울 수 있다. 하루? 설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무 과장된 말 같았죠.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노트를 꺼내고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간단한 표였습니다.
한글은 기본 자음 14개, 기본 모음 10개. 딱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선 자음을 보았습니다. 기역지, 니은엔, 디귿티. 그런데 이 글자들은 단순히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음할 때 혀나 입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였던 거죠. 저는 놀라서 몸을 뒤로 기댔습니다. 이건 똑똑한데? 다음으로 모음을 봤습니다. 아카이어와 비슷함, 우고이어와 비슷함.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모음들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의 모음은 철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땅, 이 사람, 위아래 선 추가 하늘. 문자에 철학이 담겨 있다니? 이건 제가 배워온 어떤 문자와도 달랐습니다. 직접 단어를 몇 개 써봤습니다. 가가, 나나, 다다.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문득 제 수업이 떠올랐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은 철자와 발음이 달라서 항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어는 더 심각했습니다. I read a book 과거형 read. I will read a book 현재형 read. 같은 단어인데 문장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니요? 그런데 한글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한글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저는 기본적인 한글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트 위에 적힌 글자를 바라보며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설마 진짜였어? 제가 직접 증명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건 세상이 알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글을 배우는 도구였습니다. 한글이 정말 제가 경험한 것처럼 쉽다면 미국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성인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아주 대담한 생각이었습니다. 위험한 시도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성공한다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직접 시험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의 문해력 교육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이곳은 글을 배우기 어려운 성인들을 돕는 기관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의 프로그램 책임자인 톰슨 씨와 면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국 성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고요?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입니다. 저는 바로 정정했습니다. 이건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 문자를 배우면 영어를 읽는 게 왜 쉬워진다는 거죠?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의심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 발음과 문자 간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글을 읽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열정은 대단하시네요, 휘트포드 교수님. 하지만 이걸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배우기 어려워하는 성인들에게 외국 문자를 가르친다니 생각만 해도 어색해 보였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작은 그룹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단 5명만요. 효과가 없으면 바로 중단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효과가 있다면?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5명. 하지만 학생들이 싫어하면 바로 중단입니다. 약속하세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일주일 후 저는 5명의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로버트 50대 건설 노동자, 마리아 40대 싱글맘, 제임스 60대 은퇴한 트럭 운전사, 엠마 30대 웨이트리스, 다니엘 55세 실직 중. 이들은 평생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교를 중퇴했고 어떤 분들은 여러 번 글을 배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들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죠? 로버트 씨가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도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글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새로운 글자를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3글자를 적었습니다. 기억 니는 디그. 이건 지, 이건 엔, 이건 디입니다. 학생들은 그저 쳐다봤습니다. 이제 모음을 더해볼게요. 가, 나, 다를 적었습니다. 이건 가, 나, 다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학생들은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로버트 씨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해하기 쉬운데요? 마리아 씨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거 퍼즐 맞추기 같아요. 1시간이 지나자 학생들은 한글로 단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이런 속도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실험 정말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수업은 달랐습니다. 첫날 학생들은 회의적이고 의심스럽고 시큰둥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여전히 긴가민가하는 눈치였지만 그 안에 호기심이 조금 보였습니다. 특히 가장 부정적이었던 로버트 씨도 이번엔 팔짱을 끼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교수님. 그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뭘 보여주실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진전이었습니다. 우선 복습부터 했습니다. 이 글자는 뭐였죠? 저는 기억을 가리켰습니다. 지. 학생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그럼 이건요? 니은을 가리켰습니다. N. 좋아요. 이제 단어를 만들어 볼까요? 제가 칠판에 적었습니다. 고누다. 이걸 읽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마리아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누다. 저는 손뼉을 쳤습니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제임스 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잠깐, 이거 엄청 쉬운데요? 로버트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찌푸린 눈으로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고라고요? 네. 기억은 지, 오는 오니까요. 그는 다시 글자를 살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이제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평생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불과 이틀 만에 새로운 문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도전적인 활동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실험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각자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한글로 적었습니다. 로버트, 마리아, 제임스, 엠마, 다니엘. 그리고 각자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나눠주었습니다. 이걸 직접 읽어보세요. 학생들은 종이를 보고 저를 보았습니다. 이게 제 이름이에요? 다니엘 씨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들은 한 글자씩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마리아 씨는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읽었어요. 제임스 씨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살면서 다른 문자로 내 이름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학생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전까지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오늘 글을 읽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 실험은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학생들은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를 외우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글자를 보고 소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 한글을 배우는 걸 비웃던 로버트 씨는 이제 집에서도 한글을 연습했습니다. 한 번도 글을 읽을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았던 마리아 씨는 이제 한글로 간단한 단어들을 망설이지 않고 썼습니다. 이분들은 변했습니다. 단순히 글을 읽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제임스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오늘 길에서 영어 표지판을 봤는데 전보다 더 쉽게 소리내어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머릿속에서 글자가 저절로 정리된 것처럼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씨,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바로 제가 바라던 결과예요. 한글은 학생들의 뇌를 글자는 곧 소리라고 이해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이제 영어 단어들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것이었죠. 저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영어 읽기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읽기 속도 평균 40% 증가, 철자 실력 향상, 자신감 상승,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결과를 정리해 다른 교수들에게 연구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수들이 조금은 관심을 보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반응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한 유명 신문사의 기자가 제 연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의 문자가 미국의 문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기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갑자기 대학, 교육자,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까지 제 연구에 대해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휘트포드 교수님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에 대해 연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앉아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몇 명의 학생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글이었습니다. 공항의 표지판, 버스, 건물 어디를 봐도 한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외국에서 글자를 외우지 않고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한국 교육부의 최 씨였습니다. 휘트포드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밖 풍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은 현대적인 도시이면서도 역사와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초고층 빌딩 옆에는 오래된 궁궐이 서 있었고 몇 블록만 가면 전통시장과 첨단 쇼핑몰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제 반응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글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한글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언어학자, 교육자, 역사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일반 백성들은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한자를 사용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적었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알파벳을 만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알파벳이 아닙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단 몇 시간 만에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었어요. 저는 문득 미국의 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글을 읽는 것이 어렵다고 믿어왔던 사람들.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단 며칠 만에 읽기 시작한 사람들. 세종대왕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순간. 그날 오후 저는 광화문 광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황금빛 왕의 형상이 거대한 왕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에는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식의 상징.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대왕님께서 만든 이 문자는 아직도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제 학생들을 떠올렸습니다. 로버트, 마리아, 제임스, 엠마, 다니엘. 글을 읽을 수 없을 거라 믿었던 그들이 이제는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한국의 문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세상에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특별한 행사에 초대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한글과 문해력에 대한 세미나였고 제 연구에 대해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강연장에는 가득 찬 청중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 학생들, 기자들까지. 모두 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한글은 그저 또 하나의 알파벳일 뿐이었고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문해율이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배우기 쉬운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도구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만난 제 학생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글을 읽지 못해 힘들어했던 사람들. 나는 너무 늦었어라고 포기했던 사람들.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그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더 빠르게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역사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을 도울 수 있는 선물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강연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변화한 건 제 학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글을 연구하려고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훨씬 더 깊은 진리를 배우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은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에 돌아오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제 연구를 읽었고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자들 문해력 센터에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휘트포드 교수님, 연구 내용을 강연해 주실 수 있나요? 한글이 글을 배우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이걸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몇 명의 학생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은 아이디어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방금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우리 곧 다시 만나야겠어요. 여러분에게 들려줄 신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문해력 센터로 돌아가자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어땠어요? 마리아 씨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진짜 한국어 글씨 봤어요? 제임스 씨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먹어봤어요? 엠마 씨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요, 한글이 정말 어디에나 있었어요. 그리고 네, 한국 음식을 정말 많이 먹었죠. 로버트 씨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저도 비행기 안에서 계속 고민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글이 도움이 된다는 걸 증명했으니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프로그램을 확장하다. 이미 학교, 문해력센터,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글을 어떻게 활용하면 문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영어를 대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다리처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읽기의 기본 원리를 익히게 해 자신감을 키우고 그 이후에 더 어려운 문자 체계를 배우도록 돕는 방법이었죠.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더 확장하고 싶어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어쩌면 다른 나라에서도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로버트 씨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실험 대상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신 겁니다. 마리아 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가 개척자네요. 제임스 씨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만약 이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저도 함께 할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함께 세상을 바꿔봅시다. 세계적인 움직임. 그 후 몇 달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문해력센터 학교 온라인 강의에서도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한글을 활용했더니 학생들의 읽기 실력이 향상됐어요. 해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한글이 도움이 될까요? 남미에서 한글을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진 일이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이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생각. 어느 날 저는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휘트포드 교수님께 저는 평생 글을 읽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항상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런데 한글에 대해 듣고 직접 배워봤어요. 처음으로 제가 바보 같지 않다고 느꼈어요. 배우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손에 들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감사했고 감동했고 그리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이게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든 이유였습니다. 한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울 기회를 놓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공짜이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